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경주 5.8 대지진 10일 전 울산 태화강 줄기에서 수십 마리, 어쩌면 수백 마리의 숭어떼가 일렬로 헤엄치는 모습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지진의 정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왜 숭어떼가 그렇게 긴 행렬로 헤엄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안보 위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정권 후반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라고 박 대통령이 야당 공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세간의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비통한 마음이다. 박 대통령이 비통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는다. 서운하다, 비통하다, 이런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과연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안종범 수석까지, 거기에 플러스 최경환 의원까지 어떤 의혹이 있는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와중에 30일 국감에 나올 예정인 이석수 특별감찰관, 세간에선 비운의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청와대에 제기된 의혹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30일 국감에 나오기 이전에, 증인으로 나오기 이전에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감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반기문, 문재인 두 사람의 이름이 기사의 주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반기문, 문재인. 팬클럽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반 총장의 팬클럽 회원들이 악플 방지 신사협정을 맺자라고 문재인 전 대표 팬클럽 회원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 팬클럽 측은 아니 우리가 언제 악플 단 적이 있냐라고 발끈하고 나섰다는데, 과연 두 팬클럽의 전쟁, 어떤 전쟁인지 잠시 후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기사의 주어가 두 명입니다. 제보자 그리고 현대차. 특별하게 현대차의 말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부품만 문제였다라고 현대차는 제보자의 제보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똑같이 같은 차고 같은 부품인데 미국만 리콜해주고 한국은 리콜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소나타, 소렌토, 아반떼, i30 이 4대인데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똑같은 부품 결함이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부품 결함 때문에 시동까지 꺼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리콜을 해줬다는데 왜 같은 부품, 같은 차, 같은 위험성 한국 차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혹시 현대차가 뭔가 숨기는 건 있는 건 아닐까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최경환 내 쪽의 우편 진술서,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 최경환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은 그것조차 모두 거짓이었다. 최경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어떤 압력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한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진공 당시 이사장을 만난 적이 없다. 최경환 의원은 이렇게 말했는데 중진공 이사장, 당사자는 법정에서 나 분명히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위증인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최대 지진 진앙지를 헛짚은 기상청. 3.0과 4.0의 여진이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다. 어제 기상청이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다시 뒤집은 건데,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지진에 앞섰던 그 숭어떼는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는 숭어떼가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바로 이 숭어떼입니다. 숭어떼. 이게
몇 마리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의 긴 행렬인데 처음에 이 숭어떼를 목격한 사람은 바닷속에 괴 생명체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잘 아는 어부들도 숭어들이 이렇게 길게 헤엄치는 건 어부 인생 50년 인생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진과 숭어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요즘 경주와 울산 지방에서 하는 인사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반영된 인사말이겠죠. 그런데 더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5.8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10여일 전에 울산 태화강 심리대밭교에서 숭어떼의 행렬이 목격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휴가지로 강추했던 그곳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입수했는데요. 지금 보시죠. 태화강에서 바다로 향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숭어떼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저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서 대피하는 것처럼, 피난하는 것처럼 숭어떼는 바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숭어가 바다로 향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이처럼 많은 숭어떼들이 똑같은 시간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바다로 일렬을 떼지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전문가들조차 말하고 있습니다. 어류 전문가들은 도대체 숭어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례적이다, 이상하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지만 지진과는 상관성이 있는 줄은 잘 모르겠다. 입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지난번 개미 때도 그렇고요. 지방에서 맡았다는 가스 냄새도 그렇고요. 두 번의 지진이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시간에 발생했던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숭어떼까지.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사실 신기한 현상이죠. 저도 저런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취재를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도 답변을 못해요. 사실 지진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새떼가 이동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양서류, 개구리떼가 이동을 한다든가, 뱀이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개나 고양이가 이상 증상을 보인다든가, 또 지진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지진우, 독특한 모양의 구름이 쫙 끼는 현상은 굉장히 강력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0% 정도의 그 어떤 확률로 잘 나타난다고 그래요. 지진파가 수증기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독특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태계는 지진 직전에 뭔가를 정확히 감지한다 이거군요. 그렇지만 물고기는 사실 처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은 이제 지진운운 같은 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일종의 지진운의 형태가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숭어 같은 경우나 이런 물고기는 이제 처음 나타난 현상인데요. 숭어는 이제 바다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살면서 그런데 민물로 올라와서 물고기 그 플랑크톤을 많이 찾아와서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동하는 것은 아주 자주 목격되고 한강에서도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저렇게 일렬 종대로 향해서 뭔가를 피해가듯이 저렇게 일렬로 나가는 모습은 전문가들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것이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지진 전조 증상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한 게 조금 전이에요. 시간이 10일 전. 10일 전이기 때문에 뭔가 지진의 느낌을 알고서 미리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과학적으로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윤태곤 실장이 수일간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다시 원대 복귀를 했는데 지진 때문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요즘 워낙에 흉흉하니까. 숭어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유사에 보면 지진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경주 지역에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물고기하고 자라들이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다리를 밟고서 이렇게 위험해서 이렇게 빠져나갔다, 왕들이.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현상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런 거가 보통 때 있으면은 아유 참 별일이 다 있다. 낚시하러 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은 불안하다. 이게 왜 이럴까?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문제겠죠. 예, 하필 5.8 대지진 이전에 생태계에 나타났던 이색 증상들, 이상한 증세들 저희가 화면으로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린 숭어떼 그리고 앞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개미들이 막 떼지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하늘에서 목격된 이상한 구름들 이런 것들이 대지진을 예고하는 건 아니냐. 제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할 줄 아는데요. 동물 전문가세요? 먼저 개미떼. 예. 개미가 살던 곳에서 어떤 변고가 있을 때 자기네 집을 저쪽으로 옮길 때 마구 흩어져 가지 않습니다. 한 줄로 가요. 예. 담 밑으로 지나다가 담이 끝나면 옆으로 해서 한 개미가 지나간 뒤에 반드시 따라가서 줄로 다녀요. 제가 그걸 봤는데도 그때 지진 안 났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숭어가 저렇게 다닌다.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자기들끼리 뭔가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진이 난다 그럼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그날의 재미있던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집에 시골에 그 까치가 와서 톡톡 이렇게 사람 노크하듯이 꼭 하는 까치가 아침에 와요. 예. 그럼 그날 만약에 지진이 났다면 까치가 노크를 하더니 지진이 났어.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네, 불안한 마음에 예. 잠깐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러지. 저것이 만약에 그런 현상의 분명한 징조라면은 지진 연구할 필요 없겠죠. 예. 큰 연못 만들어 놓고 숭어만 기르면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겁낼 필요 불안하게 없다. 하진 않았으면 예, 좋겠다는 또 생각.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네.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연 저 숭어떼들은 정말로 왜 저렇게 일렬로 줄을 서서 갔던 걸까요? 아시는 어류 전문가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뉴스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대구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아들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딸의 시신은 아파트 안에서 백골로 발견이 됐고 어머니의 시신은 돈과 휴대폰을 몸에 지닌 채 물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엄마와 같이 나갔다는 어린 아들은 아직까지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과연 이 일가족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풀리지 않는 의혹과 미스터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달랐습니다. 딸은 아파트 안에서, 그리고 엄마는 물속에서, 그리고 아들은 자취를 감췄고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의문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베란다 붙박이장 안에서 거의 백골 상태로 발견된 20대 딸. 왜 사망을 했는지, 왜 백골 상태로 이불에 쌓여져 있었는지, 누가 그런 것인지 모두가 의문점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일단은 이 딸이 발견된 거는 경찰이 집을 들어갔습니다. 집을 왜 들어갔는가 하니까 강에서 이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가족이 집을 방문했던 순간 경찰들도 아마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겠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오래된 백골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26살 정도 된 딸이라고 보여지는데 장성한 딸인데. 굉장히 더 특이한 점은 휴대폰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초등학생들도 갖고 있는 휴대폰을 20대 장성한 딸이 휴대폰이 없다라는 것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등록된 휴대폰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마땅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집에만 있었던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부분. 예.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우울증을 조금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 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어머니에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이미 사망한 어머니에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드는 거고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사라진 초등학생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백골이 된 누나라고 하죠. 좀 큰 누나와 함께 살았던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도 커져가지만 예.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행방불명된 초등학생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더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건 딸의 시신이 발견된 시점보다 한참 전에 숨을 거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이미 백골이 됐다라는 거는 사망한 시점이 꽤 지났다라는 거고 그 시점 동안 그 집안에서 엄마랑 초등학생이 같이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 어머니가 강에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원인이 결국 이 딸의 죽음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숙현 칼럼니스트, 이 딸의 시신이 이불과 비닐에 쌓인 채로 베란다에 있는 어떤 수납장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어머니가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제3자의 누군가가 딸을 죽였을 가능성 혹은 딸이 사망을 하자 시신을 은폐했던 가능성 뭐 여러 가지로 상상이 됩니다. 모두 안 좋은 방향이에요. 네, 모두 다 안 좋죠. 어쨌든 백골 상당히 이제 부패가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집안에서 발견됐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겉으로 누군가한테 이 사실 자체를 알릴 수 없거나 알리기 싫은 경우 보통 그 가족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가족의 시신을 집에서 유기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방 안에서도 발견되고 베란다에서 발견되고 예전에는 무슨 또 고무통 같은 데서 발견된 맞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도 이제 그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그 단서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혹시 어머니와 그 어떤 딸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추정치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전 또 하나 정말 안타까운 건 이 11살 아들이 지금 실종 상태인데 유서로 보이는 글을 남겼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뭐 종이, 뭐 책자 같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서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집안에 너무 정말 심각한 불행이 겹쳐서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의문점을 한번 뜯고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과 외출했던 엄마가 강변에서 홀로 자살한 것인가? 경찰은 이런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딸의 시신을 발견한 것도 원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이 된 것인데요. 20일 오후 3시 20분쯤 경북 고령군 고령대교 인근의 낙동강변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먼저 경찰은 찾았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이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 당시에 외상이 없이 옷을 모두 입고 가방 속에 휴대전화와 현금까지 소지한 채 강변에 표류 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살의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가는 엘리베이터에 찍힌 장면에 보면은 초등학생 C군이라고 볼 수 있는 아들을 등에 업고 나간 장면이 마지막으로 복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군의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인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이 어머니가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아들과 어머니가 집을 나서던 마지막 순간의 CCTV,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장면인데 그렇죠. 어머니가 11살 아들을 업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원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아들이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엄마가 집에서 끼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가정폭력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있는 가정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집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 천만다행으로 아들이 뭐 죽음을 당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라고 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아들이 적응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평생 엄마가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추석만 지나고 나서 아이를 보내겠다 그러고 학교에 다시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격된 장면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저렇게 나가는 장면이 목격이 됐는데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 C군은 혹시나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했던 건 아닌 건지 그리고 장성한 여성이지만 저 장성한 여성을 죽인 게 혹시라도 어머니, 모친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닌 건지 지금 의구심이 증폭되는 겁니다. 의문점 세 번째를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남은 의문점이 더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경찰이 찾아야 할 것은 11살 아들입니다. 과연 이 11살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 병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일가족이 3명이에요. 어머니, 딸, 그리고 11살 아들. 누나와 아들의 나이차가 누나가 26이니까 15살 정도 차이가 많이 지는 남매 사이였는데 엄마와 누나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발견이 됐고 아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과연 이 11살 아들 나갈 땐 어머니 등에 업혀서 나갔는데 어디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좀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11살짜리 아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이번에 장기 결석 아동 조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득을 해서 이제 학교를 나오라고 해서 9월부터 며칠간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서 저렇게 엄마와 지냈던 아이가 사회성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서 다시 이제 집에서 엄마가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집을 나간 상황은 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예. 연휴 동안에 이렇게 유서 비슷하게 뭐 내가 좋아하는 소지품을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고 그 앞에 유서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데리고 나간 걸로 봐서 아마 바깥에서 어떤 누굴 찾아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적응을 하면서 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좀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지만 어찌됐건 저 아이를 찾아야지만 과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뭐 안타까운 지금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빨리 찾아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엄마는 지금 보면 아빠랑 뭐 남편인가 8년 전에 이혼을 하고서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있었던 것 같은데 홀로 아이 예. 둘을 키웠군요. 생계는 아마 학습지 교사를 통해서 예. 생계를 유지했던 걸로 보고 또 집안의 형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역시 이제 원인을 엄마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봐야 될 것 우울증.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의 부작용이 뭔지 아냐. 우울증의 합병증이 뭔지 아냐. 우울증은 100% 어떤 그 정신분열증이나 자살 이런 것으로 온다. 그 우울증의 부작용을 합병증을 자살로 생각하면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예.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안 그래도 요즘 사회에 안 좋은 일도 많은데 저런 일까지 겹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빨리 아이를 찾아서 예.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경찰 측에서 취재기를 통해 연락을 온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직도 아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이 지금 전적으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아들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서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런데 아들이 남긴 유서로 보이는 쪽지에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인데요. 그 쪽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수, 색종이 접기 책. 아마 이 두 가지 책을 11살 아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아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낀 십자수 책과 색종이 접기 책을 종이 접기를 좋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달라 라고 유서라고 썼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병민 전 의원님, 이게 11살 아들의 글씨체로 써져 있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 유서라고 쓴 것으로 봐서 이 아들이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 혹은 엄마에게 닥칠 일, 누나에게 닥쳤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저는 뭐 감히 상상컨대 혹시라도 어머니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꼭 가장 안 좋은 경우 중에 하나가 내가 같이 있는 가족들을 동반 자살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아이가 저렇게 유서라고 명확하게 쓰면서 저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를 썼다라는 거는 본인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만약에 집안에 있는 그 장성한 누나의 사망 사건, 그거를 뭐 아이가 알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국은 이 장기 미출석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도 왔는데 학교에 부정한 상태고 결국은 세간에 만약 이런 일들이 알려지게 돼서 엄마가 만약에 딸의 죽음이 밝혀지게 두려운 나머지 예.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다라면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그런 예. 과정 속에서 유서를 남긴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너무 크게 듭니다. 이계진 의원님, 사실 11살 나이면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웃기고 그럼요. 모든 것이 궁금한 나이인데 안타깝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걸 봤을 때부터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11살 아이가 유서라는 의미를 알고 거기다 제목을 유서라고 쓰겠습니까? 예. 이건 분명히 엄마의 의견일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이건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죽음을 느끼는 어떤 순간, 공포의 순간이라면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예. 근데 저는 이거는 형사들이나 뭐 사법당국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측을 하는 것이 좀 무리고 저는 한 가지 이 현대가 예. 개인화, 핵가족화 예. 그리고 밀폐하고 또 단절되고 벽을 쳐놓고 예. 살아야 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서글퍼요. 제가 시골에 산다고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담이 없습니다. 그냥 울타리에 이렇게 저 나무만 심겨져 있고 옆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려요. 예. 이렇게 저쪽에서 이상하게 큰 소리가 난다 그러면 문 열고 보고 가봅니다. 무슨 일이 있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늘 보이던 그 사람이 며칠째 안 보여? 그럼 분명히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화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아,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 내가 지금 병원에 좀 와 있어요. 며칠째.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닫아놓으면 옆집에서도 모르는 거. 예. 이게 참 너무나 서글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개인화, 핵가족화, 나만 보는 것은 이런 비극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환경이 이게 좀 안타깝네요. 정말 오늘의 가장 비극적인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우리 경찰 당국이 11살 아들이 건강한 상태로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이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해서 국무총리도 집권 여당의 대표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청년희망펀드가 68억이 모금됐습니다. 근데 일개 민간인 최순실 씨가 관련된 이 미르 재단이 어떻게 486억이 모금됩니까? 아니, 면세점의 결정을 두고 치열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기업들이 68억, 28억씩을 낸 게 이상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기부를 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지가 생기죠. 의심의 소지가. 의원님도 법조인 아닙니까?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상임들이 많이 있고 국정감사가 이렇게 진행이 곧 될 것이니까 지금 뭐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해당 그 기관이나 또 뭐 당사자들이 그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수사권이 없는데 제가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경환 대변인 같은 거니까요. 마지막 최경환 의혹에 대한 의혹까지 이정현 대표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최 의원 대변인이냐, 그리고 각종 재단 모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윤태곤 실장님,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심기를 밝혔는데 비통한 심정이다, 나의 진정성을 좀 왜곡하지 말아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여요. 제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좀 이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 말씀을 보면은 한 몇 가지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는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대화를 위해 줬던 돈, 협상하겠다고 한 시간 때문에 북핵이 만들어졌다. 과거 정부 때문에 됐다. 그리고 이제 그 경주의 그 언론 그 보도, 그건 좀 잘못된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통한 마음이 있다. 다 남들이 잘못한 거고, 본인은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저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치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치 않는다. 그럼 대통령께서도 남들도 그렇다는 걸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라고 하면은 이 재벌 기업들이 뭐 한 700억, 800억 하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데 비방과 비판의 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 아니, 확인은요, 검찰하고 판사가 하는 거지. 지금 최경환 의원 이야기도 나오지만 최경환 의원 똑같이 그랬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가지고 정치 공세하지 마라.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총리 아까 정경련이 절차에 따라가지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앞에 걸 보니까 뒤에 것도 의심을 하는 건데, 어버이연합 관련해가지고 정경련이 이게 돈 지원하고 우회적으로 지원한 거 검찰에 가 있는데 한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에요.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뭐 잘 모르겠다, 절차대로 밟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3억, 4억짜리도 감감무소식인데 800억짜리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뭐 사회가 통합하고 해야 된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럼 이런 거를 해소해 주고 해명을 할 때 사회가 통합이 되는 거지 입 다물고 있어라 한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수경 칼럼니스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신생재단의 대기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뭐 700억이 넘는 돈을 두 재단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정경련에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그 두 재단이 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 씨의 입김이 적용되는 재단이 아닌가라는 의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에 기반해서 지금 뭐 검증되지 않은 의혹,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야당 의원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발단은 언론 보도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실제 너무나 짧은 사이 그 시기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합해서 80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기금이 모아졌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요즘 자발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냅니까? 참 어떤 그 경제지 전문가가 경제지 기자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기업들은 워낙 돈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재단에도 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기업 재단에도 돈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뭐 SK가 있으면 SK 재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제 그 아주 형식적인 어떤 기부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기부 규모의 양도 그렇고 만들어진 시기나 어떤 그 단기간에 만들었던 시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비선으로 알려진 지금 최순실 씨의 개입 여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서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라 이러면 끝입니다. 대통령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을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정윤회 씨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흥분을 하시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야당과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정영국 그 청와대 대변인 계속 그 워딩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러면서 무시작전으로 가버렸어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요? 네네. 일고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해명하는 자리인 건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발언도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오늘 한 조간신문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자택, 이 동네 지도가 보도가 됐는데 가깝다는 거네요? 네. 그 신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영향력과 물리적인 거리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실제 왜 우리 의전 같은 거 할 적에도 대통령 옆에 누가 서 있느냐, 그 바로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런 의전이라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위치 그리고 대통령과 심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가 강남구청역인데 강남구청역의 바로 좌측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위치를 하고 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불과 400m 뭐 쌍둥이 재단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르재단과 최순실 씨의 신사동 자택이 1,500m로 비교적 가깝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이 K스포츠와 800m에 더 가까운 거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퇴임 이후, 은퇴 이후, 대통령의 은퇴 이후의 활동이 이 재단에 집중된 건 아니냐, 뭐 그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의혹이죠. 정말 그냥 우연일 수 있어요. 땅을 알아봤더니, 건물을 알아봤더니 하필이면 거기밖에 없었다. 근데 강남의 그 많은 건물과 그 많은 부지에 왜 저렇게 거리적으로 가까운 데밖에 마침 없었는지 참 그것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1,500m라는 건 걸어서 그냥 일반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자택으로부터도 가깝고 박 대통령 사저와는 더 가깝고 그런데 이게 또 미르재단이나 K재단이 그냥 하나 정도가 있었다면 괜찮은데 두 개 재단이 쌍둥이로 있었고 실제 총회 회의록도 쌍둥이처럼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단이 그 허가되는 그 과정 자체가 미르재단과 K재단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또다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아니길 빕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를 생각하는 어떤 행위, 그 과정에서 저 재단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진작에 내사를 진행했었다. 청와대도 결국은 내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30일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가 청와대가 30일 국감 이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다. 과연 사표가 수리될까요? 글쎄요, 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이 들어가기 전에 내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내사를 했다는 건데, 특히나 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은밀하게 내사를 지시하고 미리 알아서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 언론 종편에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보도가 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특별감찰관실의 시스템에 따르면은 자동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이름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이름들을 가지고 검색해서 돌리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걸려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차 정보를 접근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이 지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는 조금 약간 반론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강남, 특히나 이 청담 이쪽 압구정 일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도상에 나오는 거리를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처럼 보이지만 저 트라이앵글 사이에 있는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 많다. 엄청나게 많고, 특히나 많은 문화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물들은 거의 청담, 압구정, 강남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스드메라 그래서 그 결혼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하러 가시는 분들은 다 저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거기가 여기군요. 다 밀집지대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꼭 대통령의 사저랑으로 바꿔갖고 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한마디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그게 유행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김병민 의원님 말씀이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둘 다 노년동이잖아요. 노년동에 누가 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살아요. 그럼 이게 MB하고 뭘 하려고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저런 면에서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준비를 하면서 연세대학하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동교동하고 연세대하고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은 이제 아예 동교동 사저로 들어와요. 집에 가까운 데로 하기 마련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을 하면서 김해로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인제대, 김해에 있는 인제대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기획을 했었어요. 정치와 관련된 사업을.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아태평화재단이었죠. 이제 평화, 남북 관계 이런 걸 좋아하고 소신이니까 그거를 가까운 데서 하려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을 계속 자기 가까운 데서 하려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GGGI라고 해가지고 이제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삼성동에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 옆에 가까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창조 경제를 계속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건 찬성을 하건 간에 그 가까운 데서 하려고 했을 수 있겠구나 싶긴 하죠. 이기진 전 의원님.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관한 의혹은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안종범 수석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대통령하고 물러나면 뭐 그냥 꼭 무슨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무슨 말라 죽을 재단이에요. 카터 대통령은 퇴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으러 다녔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위대하잖아요. 이것이 잘못이 만약에 있다면 전 모르겠어요. 잘못이 있다면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할 게 아니라 야당이 의혹을 내놓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해요. 그러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 예산국회인데 예산 따지고 나라 살림 따지고 국정에 대해서 영향 없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갖고 해서 뭐 다음 차기 대선 노리고 이런 거 해서 어지럽게 하지 말고요. 그럼 이 기회에 대통령과 관련된 재단이라는 거 모두 다 조사하면 어떻겠어요? 서로 고발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으면 끝나고도 존경받게 카터 대통령처럼 집 지으러 다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다니고 이런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보호받으려고 하고 끝나고 나서도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국회에서 이거 갖고 따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고발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럼 사법당국에서 조사하고요. 그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과연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700억이 넘는 금액을 왜 투자했는지 그것 또한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소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집중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 오늘도 3명의 그 사람 준비되어 있는데 돌직구 신문 속 신사동으로 가보시죠.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오늘 신사동 첫 번째 그 사람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였죠. 그런데 대표로 선정되기 이전 홍준표 의원실 의원회관 707호에는 다음과 같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자성어로 척당불기라 멋있게 써져 있는 붓글씨 액자였습니다. 척당불기 다음과 같습니다. 뜻이 크고 기계가 높아서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 비굴한 모습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한다. 뜻이 크다. 대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는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이 척당불기 액자가 그 의혹을 밝혀줄 증거가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척당불기 의원회관 707호에 달려 있었다는 저 액자가 왜 증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 경남개발 부사장인 윤승모 부사장이 돈을 전달할 때 그 방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07호실에 갔었다. 예, 그런데 이제 갔다는 거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는 증거가 그 방에 갔을 때 저 척당불기라는 글자가 쓰여진 액자를 봤다. 윤승모 부사장은 척당불기 내가 똑똑히 봤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가 어려워서 사전까지 찾아본 기억이 난다. 예. 그것은 사실 그 방에 이제 갔기 때문에 돈을 전달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홍 지사는 잘 됐다. 그러면서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는 어떤 그걸 내놨습니다. 그 액자는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방에 걸려있던 액자지 당시에 그 시점에는 의자 제세라는 액자를 걸어놨었다. 예. 의자 제세, 의로운 사람, 의자가 세상을 구한다는 액자가 걸려있었지 저거는 당대표 시절이니까 그 방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의자 제세. 나의 의원회관에서는 척당불기가 아니라 의자 제세. 오늘 한자 성어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의자 제세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윤승모 부회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는데 사실 의자 제세라는 액자는 그 홍준표 의원 인터뷰 사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걸려 있었던 건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의자 제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진술이 엇갈리는 예.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자 제세도 걸려 있었고 척당 제세도 걸려 있는데 척당불기. 불기죠. 그 시점에서는 두 개가 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실 그 방에 그 홍준표 의원의 707호. 707호에는 사실 그 척당불기가 걸려 있었다는 그 기사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1년 7월 5일자 한겨레 신문 5면에 홍준표 한나라당 인터뷰 대표 기사가 실렸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홍준표 한나라당 새 대표는 4일 당선 일성으로 척당불기 액자를 꺼냈다.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 액자에 굵직하게 적힌 이 사자성어는 이라고 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의원회관 707호 2011년 7월 기사에 따르면 척당불기가 걸려 있었다. 윤승모 부사장의 진술이 맞다.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같은 달인 20일자 동아일보 2011년 7월 20일 동아일보 신면엔 홍준표 대표실 척당불기의 다른 글자 뒤늦게 알고 의자 제세로 아예 액자 교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러니까 척당불기의 한자 당을 다른 당으로 잘못 쓴 사실이 확인돼서 액자를 의자 제세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이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이 척당불기 액자가 국회의원 사무실 707호 벽에 걸려 있었다. 라는 기사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707호에는 척당불기가 걸려 있었다. 그런 것이 윤승모 부사장의 진술이 아니라 다른 기사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또 홍 지사 측에서는 이 말고 다른 액자가 걸렸었다는 다른 인터뷰 기사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하기에는 두 가지 액자가 번갈아 걸려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두 가지 액자가 동시에 걸렸던 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홍 지사 측이 강력하게 내놓은 증거가 사실 이 진술을 윤 부사장의 진술을 뛰어넘을지는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증 저 방에 그 액자가 걸렸을 때는 방증을 누가 입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진실이
항소심에서 진실이 규명된 걸로 보이는데요. 윤승무 부사장의 진술을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척당불기 액자를 의원회관 707호 돈을 건네주던 그곳에서 봤다. 돈을 전달하던 날 홍준표 의원실 7075에서 액자인지 족자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척당불기라는 한자를 봤다. 한자가 어려워서 사전을 찾아본 기억이 분명히 난다. 2011년 7월 한겨레 신문과 동아일보 기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무렵 홍준표 의원실에는 의자 제사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아니다. 척당불기는 대표실에 걸어뒀던 거다.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여기 분명히 기사에는 홍준표 다시 당대표의 말로 내 방에 걸려 있었다는 말도 있고 사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걸려 있거나 최소한 안 걸어뒀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나면은 그 한나라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당대표 시절에 이제 붉은색 넥타이를 늘 메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은 뭐 붉은색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많이 했는데 홍 지사가 이런 거 좀 좋아한다 그러죠. 이런 예. 한자나 붉은색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그 넥타이나 뭐 이런 거에서 붉은색의 기운을 받으면 좋아한다. 이런 걸 많이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언에 따라서 좀 번갈아 두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주변에서 홍준표 지사와 같이 모셨던 비서들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은 뭐 쉽게 해결이 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부 기사에 따르면 정황상 척당불기는 의원회관 707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완종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홍 지사 이렇게 과거 밝혔습니다. 노상 강도당한 기분입니다. 항소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더 부시었는지. 이기진 전 의원님, 예. 국회의원 현역이실 때 홍준표 의원도 현역이었는데 네. 혹시 문제가 됐던 의원회관 707 홍준표 네. 의원실 방에 가서 척당불기 액자를 보셨습니까? 발언 잘하셔야 됩니다. 대표하실 때 제가 거기 무슨 직을 하나 갖고 있었죠. 예. 그래서 자주 뵀지만 감히 못 가보죠. 예. 뭐 감이라는 말보다 잘 안 갑니다. 잘 안 갔습니까? 아하.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자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기사를 쓰고 예. 믿는데 사실 기사의 오류가 가끔 있는 것이 그냥 어떤 관념을 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표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쓰고 나서 기사 쓸 때 의원실에서라고 쓰면은 의원실에서 한 걸로 돼버리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액자를 떼서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의원실에 홍준표 의원실에 요런 것을 한번 보면서 이게 이런 액자 하나 거는 문제 이런 것도 나중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홍준표 의원께서 뭐 대권의 어떤 뜻도 갖고 그래서 예. 그분에게 뭐 격려가 될 만한 또는 줄을 대기 위해서 뭐 저런 것도 많이 주셨던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 이분에게 하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예. 상황인데 액자 그거 하나의 진실과 기사 때문에 껴맞히는 일은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 이기진 전 의원께서는 신중론을 펼치셨고 예. 기억은 안 난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홍준표 현역 의원 시절에 국회 출입하던 출입기자 윤태권 당시 기자는 의원실에 많이 가봤을 텐데 기억납니까? 하여튼 저분 방에 이제 액자가 여러 개 있고 예. 자주 바뀐 건 기억이 나는데 척당불기는 저도 뭐 오락가락하네요. 아리까리하네요. 아리까리가 한국말이 아닌 예. 말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제 홍 지사가 이제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재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뭐 누가 4억 5천만 현금을 승용차에다 실어줬다 이런 걸 가지고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한 게 그랜저에 4억 5천만 원을 싣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빡빡 채우니까 되더라 뭐 예. 이렇게 가지고 유죄가 난 적도 있었는데 홍 지사는 지금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어쨌든 이걸 깨야 되는 입장인데 또 어려움에 처한 게 26일 날 또 하나 경남에서 큰 게 있어요. 홍 지사가 지금 주민 소환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이게 그래요? 10% 이상 서명을 하면은 소환 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유권자의 10%가 24만 1,300명 정도랍니다. 예. 이게 서명한 사람이 한 32만 명 정도인데 이게 이제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맞게 썼는지 안 맞게 썼는지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거든요. 이게 26일 날 발표납니다. 예.
그럼 바로 또 소환 투표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 과연 홍 지사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척단불기란 그 액자는 707 의원회관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결론 나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빨라지는 대선 시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반기문의 단일화론. 정말로 생경한 생뚱맞은 단일화론이 정치계에서 심각하게 떠올랐습니다. 개헌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외치는 반 총장께서 하고 내치는 안철수 대표가 한다라는 반기문 안철수 단일화론. 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출력물로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죠.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불붙는 대권 경쟁, 수싸움이 시작됐다. 오늘은 안철수 전 대표, 반기문 총장, 문재인 전 대표, 단골 세 분 모셨고요. 요즘 뜸했던 김무성 대표 함께 있고요. 처음 올라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함께 자리를 했네요. 먼저 안철수 전 대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과 대선서 연대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생각이 있다는데 씩 웃으면서 다들 불안하신가 봐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말입니까?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고 예. 굉장히 분위기가 싫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얘기가 나왔던 건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발에서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너희들 지지율 얼마 안 되니까 우리랑 단일화 안 하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야. 대세론의 편승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거를 한 방 딱 깰 수 있는 게 우리는 중도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이기 때문에 너네랑 손 안 잡고 다른 쪽이랑 손 잡을 수도 있어라고 메시지를 내비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새누리당이랑 놀 거야 이제부터. 바로 견직으로 던진 거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당 식이에요? 입장에서는 한 수를 던졌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부르짖힌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에요. 민병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 총장이 외교 안보를 맡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총리를 맡아갖고 내치를 다스리면 아주 뭐 그림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이 바로 민병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비주류 의원이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반문 세력입니다. 현재와 같이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론으로 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라는 뼈아픈 일침을 간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민병두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 독주 체제로 가게 되면 본선이 시작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한 반기문 안철수 연합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돌이 날라온 셈인데 그러니까 한두 명이 이 반안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 명이 얘기하는데 이 칼럼. 네. 반기문 총장이 외치, 안철수 전 대표가 내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실제로? 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원 집정부제, 내각 예. 책임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그런데 저는요 어제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인가 11월 경에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홍문종 의원이 KBS인가 나와서 예. 그때 뭐 천기 누설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이제 한번 띄웠죠. 그래서 반기문 대통령, 그러니까 외칠 담당하는 반기문 대통령과 친박 인사가 총리를 하는 그래서 내치를 담당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그게 얘기를 했어요. 천기 누설입니까? 네, 천기 누설이었는지 예. 뭐 풍선 띄우기였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때 친박의 핵심이었던 홍문종 의원은 이제 반기문과 친박을 얘기했고요. 어제 이제 민병두 의원은 반기문과 안철수를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이 좀 커플이 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가운데 이제 나온 얘기들 같아요. 근데 어제 저는 더 흥미로웠던 게 안철수 대표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반기문 그 총장과 함께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권 후보로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권이 분화되면은 그것도 여권입니까? 그럼 여권이 두 개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012년으로 되돌아가시면 당시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를 몰랐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그러니까 보수야 진보야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궁금해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당연히 야권에서는 야권으로 올 것이다라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착한 이명박이야. 예. 결국은 소위. 어떤 소위 말하는 예. 그래서 이제 여권 쪽으로 갈 것이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설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맥락이 지금 쭉 있는 거고 지금 그 사실상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약간 좀 스탠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은 이제 댓글 같은 거 달다 보면은 결국은 안철수는 뭐 새누리당의 이중대야 이런 식의 굉장히 좀 그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달고 있어요. 비하하는 댓글들이. 비하하는 댓글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의혹일 뿐이고 일방적인 비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중에 나도는 얘기들 그리고 자신을 뭐 자칫하다가 이제 새누리당 쪽 소위 말하는 여권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여론 내지는 이제 추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미리 좀 그 싹을 자르려고 했던 그 발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여권이 분화되면 그것이 계속 여권인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그 반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발언에 여러 가지 좀 맥락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여권이 분화되면 그것도 여권이냐라고 안철수 전 대표가 말했다는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계속해서 빨라지는 대선 시기 한번 시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지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안철수 반기문은 뭐 연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고 반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항을 하고 있는 관계. 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도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반 총장의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뉴스로 보겠습니다. 팬클럽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반 총장의 팬클럽인 반딧불이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 팬클럽 측에 막말, 악플, 댓글 달지 말기, 신사협정을 맺자라는 제안을 했다는데 윤태호 실장님, 뭐 안 좋은 댓글이 두 팬클럽 사이에서 있었습니까? 근데요, 이것은 이 반딧불이 이쪽에 체급 키우기 전략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체급 키우기 전략. 왜냐하면은 문팬이라는 이제 문재인 팬클럽은 여러 개 갈라져 있다가 통합해가지고 이번에 대표도 뽑았고 문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악플 달지 맙시다. 말하자면 공인 팬클럽입니다. 예. 이 반딧불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모인대요. 아직 미고닝이다. 그러니까 반 총장하고 실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팬클럽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조금 근본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놀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문재인 팬클럽의 어떤 사람이라면 대응을 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딧불이가 실제로 근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문팬 측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근본이 없다는 게 제가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인이 안 된 거거든요. 자발적인 결사체인 겁니다. 뭐 팬클럽이 원래 다 자발적인 결사체지만은 근데 그런 자발적인 결사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의 관계라. 지금 문팬클럽과 문재인 대표의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등치가 커지면은 나중에 반 총장이 귀국했을 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쫙 깔아놨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마련이 되는 거죠. 물론 서로 이게 선풀 다냐 이런 건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요것은 제가 볼 때 반딧불이의 조금 이제 정치적 작업에 가깝다. 체급 키우기다.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저는 그 생각은 못했고 이 두 클럽의 이런 설전을 보면서 아니 이거는 어린애하고 노숙한 아주 노련한 어른의 싸움인데 이게 얘기가 되냐? 이건 어린애 손목 비틀기죠. 문팬이라는 거는 벌써 문재인 팬클럽은 벌써 몇 년의 구력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골프로 얘기하면은 뭐 이게 거의 프로급 수준의 이런 건데 이 반딧불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반기문 유엔 총장은 후보로서의 정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정말 맹하거든요. 아이인데 이게 둘이 한번 해보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체급 키우기로 한번 달려들었지만 그 문팬의 그 문재인 팬클럽의 그 노련한 이런 거에는 멀었다. 이건 게임이 아니는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저희 돌직구쇼 방송을 문 팬클럽 많은 회원분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반딧불이의 수많은 회원분들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딧불이 팬클럽도 규모와 정통성에서는 문팬을 못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팬클럽 사이에 이런 긴장감이 있다라는 뉴스고 대선 시기에 세 번째 주자 한번 뉴스 살펴볼까요? 바로 반 총장과 관련이 돼 있는데 요즘 조금 잠잠했던 김무성 전 대표 일단 마음은 급할 것 같아요. 여권 비주류의 대선 주자로서 두각을 보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일 텐데 김무성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발 반 총장 언급들 좀 말아주기 바란다. 반 총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 언론에서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하고
모두가 국내 정치에 연결된 것이 옳지 못하다는 시각에서 비판 기사를 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이 과연 감싸기 발언이냐 아니면 은근한 비판 및 견제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의 이계진 전 의원님께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반 총장 언급 좀 말라. 미국 언론들이 다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그러지 않냐? 이게 감싸기입니까? 깎아내리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그 고수들이 뭐 하는 얘기인데 뭐 알겠어요. 소개를. 그런데 편들고 싶진 않겠죠. 네, 은근히. 뭐 비슷한 그 뭐 인기도로 지금 올라가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그 좀 거동 이것이 좀 드러나지 않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돼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 나온 이분들의 대선 구도 얘기 있잖아요. 전국 신인 권투왕 뽑기 대회가 벌어지는 체육관 앞에서 안표상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선에 예. 두테르테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어허. 이거 다 지금 선거전 아직 멀었는데 예. 허들의 수다 기간 같아요. 안표상입니다. 예, 이제 누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네. 국민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예요. 예. 에이, 차라리 정말 정치 이따위로 하려면은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 여기서 검용하면은 뭐라고 할 사람이 많아서 얘기하는데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읒자로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예. 뭐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나와서 여기서 확 잡아버렸으면 좋겠어라고. 예. 그래서 그래, 그 반감이 심할 텐데 아니야 두테르테 같은 놈이 나왔으면 좋겠어.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다 뭐 하는 것들이야 정치에 대한 부신이 깊다. 예. 이거 지금 체육관 앞에 안표상들 얘기예요. 그렇군요. 김무성 전 대표의 속내, 윤 실장님.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이게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참 공부 못하는 애 부모한테 아이 공부 못한다고 자꾸 반에 꼴찌면 어떻냐 집에서라도 잘해줘야지라고 해서 염장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런 거 겪었었어요. 그 사위 논란이 있었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아니 나는 이제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사생활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하지만 나는 지적하지 않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더 못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더 못됐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있고 그 견제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즘 새누리당이 반기문 총장을 보는 시각이 되게 조금 흥미로워지고 미묘하게 변화 같은 게 있어요. 친박 진영에서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 아까 무슨 반기문 안철수 연대설도 나오지만은 친박에서 어디로 나올지 모르겠다. 이 어디라는 거는 어느 당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하고 가까운 걸로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제 지금 박 대통령의 이제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최경환 옛날에 뭐 최경환, 반기문 이런 뭐 설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왜 그분들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쪽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라든지 친박 쪽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밀게 만드는 게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수인 거죠. 그렇게 될까봐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김무성 대표 뭐 이렇게 말했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유,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경선하면 좋은 일이다. 오히려 이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반 총장으로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고, 참 재밌는 게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요즘 뭐 잘하시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주죠. 이 다음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예, 반 총장이 어떻게든 좋은 일이다라는 말씀인데, 빨라지는 2027 대선 시기에 마지막 주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이름을 올린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은 숙명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경쟁은 숙명이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 나도 있다. 그렇죠. 네. 안희정 지사가 대권 선언했죠, 사실상. 사실상 선언했죠. 예.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뭐 대선 주자 이미 지난달 9월 1일이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생신이었었나요? 그날 이제 또 뭐 상징적인 날을
택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문재인 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이제 겹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같이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한 중심을 가지고 그 끈으로 얽혔던 거고 한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어른, 뭐 예. 밑에 좀 동생, 약간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겹치기 때문에 소위 만약에 캐릭터가 좀 겹친다. 그렇죠. 캐릭터도 겹치고 지지하는 세력들도 겹치고 소위 말하는 친노라고 하는 그래서 같이 나가면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죠. 뭐 물론 문 전 대표가 한 집안에서 지낸 선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예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선에 나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다는 거는 하지만 뒤에가 중요한 얘기인데. 뒤가 항상 중요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예. 결국은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가 만약에 경선에 예. 나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 보입니다. 왜 한간에서 그런 설 있지 않았습니까? 안희정 페이스메이커 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와 협력을 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마라톤에서 실제로 메달은 안 따고 메달 리스트가 지치지 않게 옆에서 같이 띄워준다. 그러니까 에드벌룬이다. 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예. 위해서 앞에서 조금씩 이제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형님 이번에 대통령하고 다음번에 내가 하고 뭐 그런 설이 있었는데 나 네.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어제 네. 이랬죠. 속으로는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가능한 얘기죠.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하고 다음엔 제가 할게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발언이나 어떤 이런 걸 보면은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번을 단지 예선전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5년 뒤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6년 뒤를 본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 총선, 그 지자체 예.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 워딩이 굉장히 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좀 긴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집안 선배라고 했는데 집안 후배가 칼을 갈고 있다. 지금 거죠. 느낌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빨라지는 대선 시계. 과연 최우승자는 누가 될지 저희 돌직구쇼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행을 다루는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은 누굴지 궁금한데요. 얼마 전 제주도에 있는 한 성당에서 새벽 기도 중인 60대 여성을 잔인하게 칼로 살해한 중국인의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성희 위원님, 이 중국인이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칩을 심어놨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저 얼굴 공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 기준에 따르면 부합합니다. 뭐 타당한 것 같고요.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도 이제 비춰졌는데 진술이 과거에는 이혼한 전 부인들에 대한 분노가 또 여성의 그 투영이 돼서 이제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흉기는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에서는 그게 아니고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예. 라면서 이제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 보면은 이게 망상 장애가 있는 걸로 중국에 보면 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에 대한 어떤 그 주변의 진술을 보면은 망상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망상 장애로만 이렇게 해서 정신병으로 볼 수 없는 그 측면도 많아요. 예. 그렇게 이제 담담하게 그 현장을 진술하는 것도 그렇고 왜 준비를 했고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범죄를 안 하고 하필이면 중국까지 건너와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범행에 대해서 저항하기 힘든 여성을 상대로 골랐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치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표정과 행동이 굉장히 태연하고 담담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뭐 계획적인 것과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병 이런 것이 좀 결합된 그 범죄로 보입니다. 윤 실장님, 누군가 내 머릿속에 칩을 심어놨다. 뭐 망상장애를 의심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가 과연 정신병 때문일까? 저도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망상과 계산이 결합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살인 자체에 대한 동기는 망상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살인을 시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칼을 사가지고 그 전날에 이제 종교시설 몇 군데를 둘러보고 자기 망상 속에서 그런 명령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새벽에 범행을 하기 쉬운 데를 골라가지고 들어가는 게 결합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60대 여성,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에 억울하게 피살됐는데 이 여성의 남편이 눈물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은 아들이 자장가에 어려운 잠이 들었다.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 잠수했겠다. 미칠 것만 같다. 사랑하는 이여, 어찌하여 내 것을 떠나갔소. 내가 배워서 떠나가지는 않겠지요. 생사의 갈림됨 속에서도 가족들과 헤어짐이 아쉬워 눈물을 흘리던 당신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오. 상황은 루시아, 나를 데려가시오. 당신의 남편 루시오가 네, 지금 남편분이 굉장히 많이 사건 초기에 오해를 해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내를 향한 편지를 읽었는데 지금 두 분의 분석이 이전 의원님 망상장애와 계획적인 것이 어느 정도 섞여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라는 관측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범죄에서 어떻게 하면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인척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계산한 정말 가증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가려내겠지만 우리가 봐도 알겠네요. 예. 저렇게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도 조현병은 아니다. 예, 부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 정말 어떻겠어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말 안 됐네요. 예. 지금 현장 검증이 너무나도 태도가 당당했기 때문에 김병미 전 의원님, 이 중국인 천고래의 현장 검증을 지켜보는 성당의 신자와 성당과는 상관없는 시민 100여 명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소리를 치면서 항의를 했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열할 수밖에 없죠. 예. 저희 어머니도 카톨릭 신자여서 저렇게 새벽이건 낮이건 가서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 기도를 할 때 항상 대부분이 다 가족을 위한 기도죠. 저는 이 남편분의 편지를 보면서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졌는데요. 보통 내 가족을 잃게 되는 사람의 심정에서는 저 살인자를 어떻게든 처벌해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나도 당신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내 아내를 죽였지만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결국은 나도 당신에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 남편분이 하지 못하는 일, 대한민국 사법정의로서 좀 저 사람을 아주 강하게 호되게 심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